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박나영입니다. 오늘은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회초년생이면 꼭 알아야 되는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궁금증을 쏙쏙 풀어주실 김영롱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롱 노무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노무사님, 저희 같은 사회초년생들은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을까요? 네, 근로계약서는 보통 이제 사장님이 준비해서 직원분들이 사인을 한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끝나는 절차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바쁘게 사인만 많이 하시던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말 서로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어떻게 보면 약속을 적어놓는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A 공장에서 격리 업무를 하려고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 사정으로 B 공장, 뭐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는 가야지 되는 그 먼 거리의 B 공장으로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나는 출퇴근 시간도 길어지고 원래 이 조건이 아니었어서 조금은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었다면 조금은 그런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적어놨을 때는 그 사용자의 인사권에 의해서 가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확정하시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과 또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가장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근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임금은 어떻게 보면 연동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근무 시간이 확정이 되어 있는 급여 얼마 이렇게 책정해놨는데 사장님의 뭐 요청으로 근무를 더 하게 됐을 때 연장 수당을 더 받거나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식을 하는지 명확한 시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급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기재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리고 근무 장소까지 나의 근무 조건을 또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니까 꼭 읽어보고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로계약서를 쓸 때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정말 쏙쏙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위반이 안 되는 건가요? 수습 기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배우는 좀 숙련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 직원이 우리 회사랑 잘 맞는가라고 판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수습을 많이 두는데요. 그 수습 기간 동안은 책정된 급여보다 조금 적게 지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그것도 3개월까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반하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그 법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그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정당한 노동을 하려면은 근로계약서만 딱 받으면 되겠네요.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명확하게 한부 교부 받으셔야 되는 부분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작년 11월부터 법이 개정된 게 있어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책정 급여는 월 뭐 세전 200 뭐 이렇게
일정한 그 정액 급여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상조회비를 얼마 떼고 소득세를 떼고 뭐 4대 보험료 떼고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가 딱 찍혔는데 이게 어떤 계산 방법으로 내가 이 금액을 받게 됐는지 그 계산 방법과 그런 내역이 적혀 있는 것을 임금명세서라고 해서 급여 받을 때는 그 급여 명세서도 꼭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 친구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연차를 내서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연차가 없다고 하시던데 혹시 이것도 따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지금 나영 씨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저 포함해서 3명인 것 같아요. 그 근로기준법이 그 적용되는 범위가 조금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상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법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데 별도로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해준 그 연차 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조항이어서 아마 연차 휴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직원분들이 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그 5인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자는 일단 제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면 다 뭐 합산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가족, 뭐 일용 근로자, 뭐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뭐 기간제 근로자 다 포함되지만 파견 근로자는 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연차 휴가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나라고 했을 때 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한 달 전에 저희가 회사가 가동하는 날수가 있잖아요. 네. 그 날수에 출근한 인원을 모두 합해서 그 가동 일수로 나눠서 5인이 넘었을 때 그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는 연차휴가 그리고 그 해고를 할 때 서면 통지하는 것도 5인 이상 그리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것도 5인 이상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했을 때 가산수당 지급되는 것도 5인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5인 미만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꿀팁을 담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